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과세 연계자, 특히 그 연금 계좌에서 자산 배분하는 것하고 미국 직투로 자산 배분을 하는 블랙락의 AOR ETF 있죠. 주식 60%, 채권 40%.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리 결론 내리자면 과세 계정에서 여러분이 직접 리밸런싱하며 자산 배분 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그 비용과 세금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러분이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 그리고 은퇴 후에 받을 국민연금, 또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존 보글이 한 말입니다. 왼쪽은 제가 한 말이고, 오른쪽은 존 보글이 한 말인데, 뭐 결국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그 금융 투자 재산에서만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일생에 인생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뭐 근로자가 되어가지고 근로소득을 벌어들이거나 뭐 자영업자가 돼가지고 사업소득을 벌어들이거나 그리고 뭐 주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탈무드식 자산 배분을 훌륭히 실천 중입니다. 자, 현금, 부동산, 사업이 있죠, 그죠? 그러면 탈무드식 자산 배분을 훌륭히 실천 중이다. 자, 커먼센스 인베스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리트럴 사이언스라고 그랬죠. 과학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확할 필요도 없습니다. not be precise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는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 개개인의 그 판단력과 희망상, 기대 수준, 두려움 정도, 위험 감내도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완벽한 그런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존 보글 자신도 이 84세가 되어서도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거듭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백테스팅과 시뮬레이션을 해볼 것은 연금 계좌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채권을 자산 배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2016년은 그 상장된 지가 다 짧아가지고 그래요. 그 국내 S&P 선물 같은 경우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상장된 게 2016년에 상장됐는데 코덱스가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이 저기 현물 미국 지수가 없었고 다 선물 지수돼요. 화냈지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국내 상장 미국 ETF도 투자가 편리해지면서 뭐 S&P 500 TR 그런 토탈 리턴 ETF도 나오고 다 2020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현물 S&P 500 ETF도 주로 뭐 2019년, 2020년 이후에 나온 것들입니다. 아무튼 연금 계좌에서 S&P 500과 미국채를 6040으로 백테스팅을 하면 이 기간 동안 6년 4개월 동안 11.82%가 나왔고 미국 직투에서 이제 블랙락 AOR에 그냥 묻어뒀으면 CAGR이 6.86% 나왔는데 이건 전부 다 환율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환율 반영을 하면 8.0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 순서대로는 국내 연금 계좌에서 S&P 500 미국채 그리고 AOR 그리고 국내 주식 국고채 요 순서대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 자산 배분의 고전 모델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모델을 만들어 줬거든요. 주식 채권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 보글은 약간 이것을 변형해 가지고 연령에 따라서 100 빼기 자기 연령, 100세 빼기 자기 연령 해가지고 주식 채권 비율을 권장해가지고 80대 20에서 60대 40, 50대 50 이런 모델을 이제 제공했는데 올웨든이 동적 자산 배분이니 하는 이런 전술적 자산 배분은 여러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여러분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현실의 올웨드나 여러분 개인이 막 실천하는 그런 올웨드나 현실의 이런 동적 자산 배분 펀드는 수익률이 형편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또 특히 막 그런 전술적 자산 배분 모델들은 남들이 막 이 전략을 소개하고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직접 만든 전략이든 남의 전략을 따라하든 스스로 전략 모델을 만들어 실행하든 현실에서는 실천하기도 어렵고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현실의 이런 전문기관 펀드들도 현실 동적 자산 배분은 실적이 형편없다고 그랬죠. 존 보글의 커먼센스 인베스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대학 경영자 협회 줄여가지고
NACUBO라 그러네요. 이 공동대학 기금운용 실태조사단이 매년 이렇게 800여 개 대학의 기부금액 5,15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성과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 기관들의 그 수익률 발표하는 것처럼 투자 성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 벤 칼슨이라는 사람이 마켓워치 요 기사에서 그런 대학의 기부금 운용 펀드의 실적을 존 보글의 주식 채권 자산 배분 모델과 비교를 했습니다. 요 기사에서. 그래서 마켓워치에서 언급한 보글 모형, 이 보글 모형인 자산 배분 모델이 주식 채권 6040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런 이제 현실의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운용되는 대학 기부금 펀드 실적을 아웃퍼폼했습니다. 존 보글 모형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벤 칼슨이 언급한 요 보글 모형에는, 자산 배분 모델에는 존 보글은 해외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국 주식 40%, 그리고 전체 해외 주식 시장 20%, 미국 채권 시장 40%. 그래서 미국 주식은 40%밖에 없어요. 벤 칼슨이 백테스팅한 보글 모형에는. 그래서 이제 존 보글은 이 벤 칼슨의 포트 구성비를 보고 해외 주식을 빼고 미국 주식만으로 이제 60, 40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벤 칼슨이 제시한 보글 모형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존 보글이 해외 주식 빼버리고 미국 주식만 합시다 라고 하면 더 수익률이 좋았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뺀 보글 모형은 3년, 5년, 10년 평균 수익률이 요렇다. 이제 아래 도표를 볼 건데, 자, 보글 모형이 예일 모델을 이겼다. 이 예일 모델은 아마 데이비 스웬슨이 운영한 예일 기금 펀드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자, 보글 모형입니다. 6040 포트예요. 6040 포트폴리오인데 해외 주식이 20% 있다고 그랬죠. 3년 평균 수익률, 5년 평균 수익률, 10년 평균 수익률입니다. 평균적인 대학 기금 펀드의 수익률을 이겼고, 상위 25분이 수익률을 이겼고, 상위 10분위 수익률은 요 두 개는 이기지 못했지만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되는 대학 기금 펀드, 미국 대학들은 이런 대학 기금 펀드를 잘 운영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래 실제로 아이비리그 대학도 자기 돈 한 푼 없이 장학금만으로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많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전략으로 운용되는 대학 기금 펀드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이렇게 단순한 6040 보글 모델이 다 이겼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국내 주식 채권만으로는 왜 백테스팅을 했냐? 그 일본의 경우는 이제 요 모형이거든요. 요 모형. 이 자산 배분 백테스트 사이트가 인베스트 헬프라고 있는데, 국내 주식, 국내 ETF 가지고 자산 배분 모델을 백테스팅 할 수 있거든요. 자, 코덱스 200, 그리고 국고채 10년물, 이렇게 이제 백테스팅을 했을 때 수익률이 2016년 이후로 6.08%가 나왔거든요. 코스피도 이기고 코스닥도 이겼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 준수한 성과인데, 아무튼 미국 주식으로 자산 배분하는 것보다는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1번을 이렇게 백테스팅을 했느냐? 2020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내 주식 양도세 도입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국고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 파생 상품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15.4% 부과되죠. 그죠?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저런 국내 주식, 채권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면 안 돼요. 배당 소득세가 원천 공제되잖아요. 그죠? 주식형 ETF는 거래세도 없지만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가 원천 공제되고 2천만 원 수익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내 주식, 국내 채권을 자산 배분하려면 과세 연계좌에서,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1번의 결과는 아까 봤고, 이거는 뭐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요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요 결과를. 국내 주식 60, 국내 채권 40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6.08% 수익률이 나왔더라. CAGR. 그리고 이제 S&P 500 그 선물 환해지요. 이게 가장 상장 기간이 오래된 거예요. 2016년 이후에 이 백테스팅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11.82%가 나왔다. 그런데 이 미국제 10년물은 2018년에 상장됐는데 결과가 조금 이상하기는 하네요. 이 결과는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결과는 2016년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채권은 2018년에 상장됐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 수익률은 약간 미심쩍다. 그리고 이제 3번 미국 직투 AOR로 이제 6040이죠, 그죠? 미국 주식 60, 채권 40. AOR로 이렇게 백테스팅을 하면 6.86% 이렇게 나왔는데, 자, AOR에는 이제 환차 손익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환차 손익을 반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6년 1월 환율이 1175원, 4월 종가로는 환율이 1263원. 그래서 6년 4개월 동안 누적 환차액은 7.41%, 연평균 수익률은 1.17%입니다. 그래서 요걸 반영하면 환율 반영 AOR 리턴은 8.03%예요. 8.03%. 그런데 환율을 반영해도 AOR CAGR이 연금계좌의 S&P 500 미국채 10년물 6040 자산 배분 11.82% 보다는 못하죠, 그죠? 물론 요 수익률은 이상하기는 하지만 미국채 10년물이 2018년에 상장됐는데 아무튼 2016년부터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 상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코덱스 S&P 500 선물이 환해지입니다. 환해지. 또 그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AOR 이 퍼포먼스가 요거밖에 안 나온 이유는 6.86%밖에 안 나온 이유는 AOR의 그 이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에는 S&P 500 비중이 60%가 아니고 30.9%밖에 안 돼요. 요걸 보시면 S&P 500이 30.93%밖에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선진국 주식이 19.26%가 있고 이머징 주식이 6.88% 있죠. 요게 거의 26%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죠? 26% 가까이. 그래서 26.08%에 달한다. 미국 제외 해외 비중이 그 존 보글이 해외 주식 빼버리면 아마 수익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S&P 500을 60으로 구성하고 미국 중기채로 40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6040 백테스팅을 해보면 CAGR이 조 기간 동안 8.9% 정도 나와요. 8.9%. 그리고 이제 환차익을 반영하면 9.96%가 나오지만 이 과세 개정에서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직접 할 경우 세금 비용 손실 약 2% 정도 차감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질 CAGR은 7.91%로 줄어든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그냥 직투 계좌에서 자산 배분을 하려면 AOR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낫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연금저축 계좌에서 이제 코덱스 200 국고채 10년물은 안 하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연금저축에서 S&P 500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환해지 말고 그 토탈 리턴 ETF도 있고 좋은 ETF, 현물 ETF가 많습니다. 그죠? 비용도 낮고. 자, 이건 수익률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해볼만 하다. 이제 비용 낮고 현물 S&P 500 ETF가 많이 출시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S&P 500 골라가지고 뭐 해볼만 하다. 근데 미국채 선물이 약간 이 수익률이 이상해요. 아무튼 이거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근데 또 금리 인상기잖아요. 그죠? 채권 투자 금리 인상되면 채권 가격 떨어지는데 채권 투자 걱정된다고 걱정되면 안 해야 되겠죠. 그죠? 뭐 걱정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 직투계좌에서 블랙락의 AOR 100% 주체 6040 이거는 해볼만은 한데 환율 반영하면 그래도 8% 정도는 나왔잖아요. 그죠? 해볼만 한데 역시 선입 선출 방식 때문에 장기 보유 후 돈 필요해서 매도할 경우 양도세 폭탄 맞겠죠. 이거는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여러분이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 그리고 은퇴 후 받을 국민연금도 채권이다. 좋은 보글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은퇴 후에 연금 계좌에 10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이 나와가지고 한 20년 동안 85세 때 이제 사망하면 20년 동안 2억 정도 더 받을 것 같다. 매년 1천만 원, 월 83만 원 더 받을 것 같다. 그 실제로 이제 그 국민연금공단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연금을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20년, 30년 꾸준히 이렇게 연금을 넣으신 분은 약 14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건 좀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2억을 받을 국민연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총 운용자산을 12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채권 50, 50으로 자산 배분한다고 할 때 주식 6억, 채권 6억으로 자산 배분해라. 좋은 보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이제 10억 원을 은퇴 후에 이제 자산 배분해야 되겠어. 주식, 채권 50대 50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되겠다 하면 6억은 주식, 4억은 채권,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이 이제 채권이죠. 그죠? 채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지금 당장의 금융재산 내에서만 자산 배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산, 그것이 뭐 부동산이든 그리고 모든 현금성 자산, 여러분이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이고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이고 그리고 은퇴 후에 국민연금으로 받을 그런 현금성 자산도 모두 여러분의 그 자산 배분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셔야 돼요.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